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자신을 향한 꿈의 이해와 분석을 위해 지난 시간 꿈이란 무엇인가 이어서 용 심리학의 꿈 분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라는 관계가 병리적으로 고착되었을 때 그 관계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중하다고 하면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위치가 변하면 역할이 변하고 역할이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물론 상대를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의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병리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의 위치에 조그마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던 청소를 하거나 안 가던 여행을 가거나 안 하던 자상한 말 한마디, 지금까지 참아 못하던 안 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치유적 관계로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전문가를 찾는데 그곳이 바로 심리상담센터입니다. 그곳에 가면 상담은 일단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상황 판단과 감정의 교류는 당연히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지닌 한계는 분명합니다. 어린 아이와 언어 능력이 미숙한 사람들, 혹은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증 환자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온전하게 표출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은 대체로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거나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컴플렉스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리치료를 위해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등 언어 이해의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와 융은 꿈이야말로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우선 꿈으로 향한다. 내가 이렇게 우선 꿈을 보는 것은 치료는 어디까지나 꿈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의 신비로운 꿈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며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을 어디에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꿈속에서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적어도 꿈은 상상력을 제공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는 꿈에 대한 어떤 이론도 갖고 있지 않으며 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모른다. 융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에서 프로이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에게 꿈은 원인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꿈은 신경증의 원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어디가 치료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의 꿈에 대한 이해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꿈은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융에 의하면 꿈은 심리적 평형, 즉 질서 있는 행동에 필요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꿈속에서의 상징적 표현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충족으로서의 꿈보다는 꿈의 보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융은 꿈을 연역적이 아닌 경험적 차원과 분석적 차원에서 발견합니다. 따라서 성욕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프로이트의 획일적 꿈 해석을 거부합니다. 신체적 혹은 심리적 자극에 의해 꿈이 발생한다는 프로이트의 견해에 반대하여 무의식의 자율성을 강조한 점도 융의 독특한 꿈 이해를 보여줍니다. 융에 의하면 꿈은 의식 활동에 대한 무의식의 자율적 보상 활동입니다. 이 보상 작용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가 촉진됩니다. 융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꿈의 모체인 무의식이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무의식의 자율성이라고 규정한다. 꿈은 우리의 의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식의 의도에 대하여 날카로운 대극의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그 대극이 항상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꿈도 의식의 입장 또는 경향과 그저 조금만 벗어나 있기도 하고 약간의 변형이 있기도 하다. 심지어 꿈은 의식의 내용과 경향에 일치되기조차 한다. 보상은 그 용어가 말해주듯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항이나 관점의 비교와 대조이며 이를 통하여 조정 혹은 수정됨을 말한다. 생활 상황에 대한 의식의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꿈의 관점은 반대편을 취한다.
보상은 정상적인 심적 평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스로 정신체계의 일종의 자가 조정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인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어떤 증례에서 보상은 비극적인 귀결, 예컨대 자살이나 그 밖의 이상 행동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인과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프로이트의 꿈 이해는 꿈의 왜곡과 검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융에게 꿈은 상징적 표현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의식의 자율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왜곡이나 검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꿈의 언어와 의식의 언어는 그 체계가 다를 뿐입니다. 각성시와 다른 전달 체계를 지니고 있는 꿈의 세계는 우리에게 특별한 분석 방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상징적 언어와 이미지로 구성된 꿈의 전달 방식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왜곡이나 검열을 거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꿈의 보상 기능에 의하면 꿈은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 세계와의 조화를 위해 무의식은 때론 우리의 의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식의 의도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극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꿈꾼 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환상적인 욕구 충족이 아니라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진지한 태도의 발로입니다. 그 사실을 억압하면 할수록 무의식의 경고는 더욱 현실화됩니다. 목마름은 억압함으로써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무의식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때 심리적 부담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보상 학설은 꿈 해석에 가장 잘 증명된 구체적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꿈의 보상 기능 외에도 융은 꿈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시적 기능으로, 꿈의 예시적 기능은 무의식에 나타나는 미래의 의식 활동을 앞질러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과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고하는 예언적 기능은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꿈 분석에 있어 꿈의 예시적 기능을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꿈은 환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의 환원적 기능은 무의식의 부정적 보상 기능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본성 혹은 능력보다 더 높은 성취에 이르렀을 때 꿈은 부정적인 보상 방법으로 현실적 성공에 대해 평가절하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상처가 된 과거의 사건이 꿈에서 신체적 외상으로 나타날 때 그 꿈은 반응 꿈에 해당됩니다. 자율화된 상처의 내용은 스스로 작동하여 상처를 주는 자극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꿈은 텔레파시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망 등의 중요한 사건을 예감하거나 먼 곳에서 지각하는 현상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꿈이 있다고 융은 말합니다. 꿈의 비유적 언어와 상징성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와 융은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프로이트가 현실적 경험에 기초한 제한적인 상징 해석을 옹호한 반면, 융은 상징의 의미를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꿈의 비유적 언어에 대한 전이해 없이는 꿈의 의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꿈은 신화적인 주제와 비교를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비교 종교학이나 비교 신화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은 논리적 추상적 방식보다는 우화나 비유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그것들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것은 마치 원시인의 언어와 유사한 고태적 유물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꿈은 바로 전날이나 며칠 전에 체험한 분위기, 생각, 인상에서 발생한 것들이기에 의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어제 매트릭스 영화를 보고 잤다면 매트릭스 영화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꿈이 재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내 심리적 상황을 매치해서 이해해야지 단순히 꿈의 이미지만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 상황에 대한 진단은 꿈꾼 사람의 지식 수준,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확신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인적인 탐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꿈의 상징적 언어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은 융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융은 꿈속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자유롭게 연상하는 것을 금하고 꿈의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연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융은 자유연상의 위험성, 즉 연상의 고리가 꿈의 원래적 의미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현상을 통해 나는 나의 모든 콤플렉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때문에 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고판이나 신문에 있는 한 문장을 가지고 자유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연상을 통해 콤플렉스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의미가 떠오르는 것은 예외에 속합니다.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능한 꿈의 이미지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이트가 제창한 자유현상 대신에 융은 꿈의 맥락을 중시합니다. 불투명한 꿈은 주의 깊게 전후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은 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상의 고리들을 주의 깊게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연상은 일종의 착상법으로서 꿈을 이룬 많은 원인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꿈의 이미지들 가운데 믿을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데는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이 있습니다. 꿈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은 일단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합니다. 꿈에 나타난 내용과 연상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기억 재생의 원리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꿈 내용의 심리학적 맥락은 꿈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있는 연상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의 모든 부분을 일단 모르는 것으로 여기고 맥락을 받아들인 후에 해석을 시도해야 합니다. 융은 꿈 분석을 위한 연상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나는 꿈들은 오직 분명히 예기치 않은 혼돈의 것들이라고 서둘러 응답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꿈 이미지들 안에서 주목할 만한 연결점을 발견한다. 꿈속 이미지들 사이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각성시 의식 내용과의 관련성 안에서 연결점이 있다. 이런 발견은 비교적 단순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작업이 따른다. 꿈의 몸체는 여러 조각들 혹은 이미지들로 나뉜다. 그리고 각각의 조각에 대한 자유연상들이 모아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꿈 이미지들과 각성 상태의 생각을 점유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모든 연상을 수집함으로써 우리는 꿈 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를 완성한다. 따라서 상황을 재건함으로써 의식의 내용들과 꿈의 관련성이 드러나며 인격적 성향들과 연계된 꿈의 친밀한 방식을 엿보게 된다. 각성 시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이 깊은 꿈들은 꿈꾼 사람의 개인적 연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그 맥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중요한 꿈일 경우 우리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꿈의 이미지가 지닌 신화적, 상징적 의미를 추적해야 합니다. 원형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유형, 즉 집단적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고 그로써 개인적 생성과 소멸로부터 벗어나 있는 영원한 현존으로서 인류 문화가 담지해온 태고적 유산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개인적 연상에 의해 그 의미가 드러나기보다는 원형상들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가는 확증법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면 꿈에 지하 동굴에서 황금 접시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뱀을 보았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확증을 통해 뱀이나 용, 보배, 동굴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영웅의 시련을 묘사하고 있는 신화소로 되돌아가 꿈속에 나타난 원형상의 의미를 추적해야 합니다. 여기에 집단적 무의식이 관계합니다. 이것은 꿈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방법에 해당됩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 상담자는 비교 상징학과 비교 종교학, 비교 신화학 등의 연구를 통해 원형상과 상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융은 상징을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심리적 표현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내용을 암시합니다. 화살표와 같은 일정한 형태를 지닌 표시는 하나의 의미를 지닌 기호입니다. 반면에 꿈이나 환상과 같은 무의식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사랑은 죄인을 처형하는 단순한 도구로서의 십자가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월적이고도 영적인 상징성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제한된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상징은 이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수많은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꿈 분석에서 또한 서로 유사한 원형상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상징적 의미를 확장시키는 확충법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상징의 능력을 탐색하거나 무의식의 초월적 기능이 활성화되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융의 꿈 분석 절차를 홀은 3단계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꿈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상과 확충에 의해 얻어진 결과들을 개인적, 문화적, 원형적 차원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충된 꿈을 꿈꾼 사람의 삶의 정황과 개성화에 적용시킵니다. 이러한 홀이 제시한 꿈 분석 과정은 분석 심리학적 입장에서 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한 사람에 의해 꾸어진 일련의 꿈들은 마치 계획된 단계를 지나가는 발전 과정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연속된 꿈을 통해 일시적인 개개의 단편적 꿈에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융은 이러한 긴 꿈의 상징성 속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무의식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규정합니다. 꿈에 나타난 원형적 성질의 이미지들은 대개 개성화 과정의 이미지들을 의미합니다. 꿈 분석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꿈을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상에 집착하다 보면 꿈 전체가 주는 의미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한 꿈이 불러일으키는 상상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꿈속 이미지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 그리고 꿈이 남기는 전체 분위기 등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융은 자신의 꿈이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실례로 보여줍니다. 꿈을 꿀 당시 융은 A씨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융은 자신보다 그 A씨에게 잘못이 많다는 확신을 하고 있을 즈음에 꿈을 꾼 것인데요.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다. 내가 놀란 것은 그가 상담을 위해 5천 프랑 이상을 요구한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매우 간단하고도 짤막하면서 분명한 꿈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방법으로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융의 연상에 의하면 꿈속에 등장하는 변호사는 논쟁이 많았던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가난한 학생이 융에게 5천 프랑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융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학생이었습니다. 꿈속의 변호사는 연상 작업에 의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현실 속의 A씨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연상 작업은 변호사, 학창시절의 논쟁과 가난한 학생, 최근에 관계한 현실 속의 A씨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융은 A씨와의 논쟁이 마치 학창시절의 논쟁처럼 느껴졌고, 끈질기게 주장한 그때의 경험이 A씨와의 관계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관련성 안에서 해석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융은 A씨와의 관계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관적 해석 방법에 의해 융의 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융은 꿈속의 변호사가 현실 속의 A씨라기보다는 융 내면의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융 안에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 즉 예전의 학창 시절처럼 독선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변호사는 융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로 인해 융은 자신 속에 있는 독선가가 철저하게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리만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가끔 대인관계나 일의 성사를 그르치게 합니다. 꿈은 바로 이러한 융의 태도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꿈 해석에서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 방법이 정당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 작업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분석가의 일방적인 해석은 꿈을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꿈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꿈 분석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원형적 이야기인 신화, 민담, 동화 해석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놀이치료, 시치료 등의 문학치료에서 이미지에 대한 정서적 내용을 탐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꿈과 환상 분석에서처럼 이미지에 담긴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연상, 적극적 상상, 확충법 등이 활용됩니다. 연상이란 꿈 분석 과정에서 내담자는 꿈 이미지들에 대한 연상된 내용들을 수집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연상된 이미지 가운데 내담자가 주목하는 특별한 주제에 집중합니다. 연상법은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탐색하는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내담자가 제공한 외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일 때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연상을 통해 내담자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확대하면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의 내용이 파편적이거나 불분명할 때 조각난 자료에 대한 연상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상은 생각,
개념 등이 그것과 유사하거나 병렬 관계이거나 반대되거나 혹은 인과관계를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적극적 상상은 무의식의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입니다. 내담자는 긴장을 푼 채 명상에 잠기면서 이야기 속에 어떤 인물이나 대상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 상상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 속의 원형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적극적 상상은 내담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이야기 해석 과정은 아니며 심리치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서 홀로 숲속을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언급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적극적 상상의 무대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숲을 지날 때 무엇이 보이는지 그 꿈속의 장면으로 다시 들어가 살펴보기도 하고 주변의 어떤 인물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상상은 기억에서 사라진 이미지들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을 의식에 소환하는 일종의 의식화 작업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상상에 의해 의식화된 내용들은 의식 상태에서 검증되고 질서를 찾아갑니다. 의식화된 이미지들과 내용들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최소화된 불안 상태에서 무의식에 잠재된 이미지들과 대상들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생동감 있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적극적 상상을 통해 자아 컴플렉스는 무의식에서 올라온 내용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아 컴플렉스가 변하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화된 대상 역시 변화합니다. 또한 꿈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비교함으로써 꿈의 본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나 동화 분석에 주로 적용되는 확증법으로서 유사한 이야기를 통해 원형적 이미지의 의미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 간의 갈등의 꿈의 주제로 등장할 때 우리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콩쥐팥쥐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꿈에 나타난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꿈이나 동화 등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그와 유사한 다른 이야기나 신화적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확충은 연상과 달리 일직선상의 심리적 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충은 동일한 상징에 대한 끊임없는 비교 분석 작업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화 증세 등 모든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 역시 치유를 위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융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꿈의 사례로 근육 위축증 혹은 히스테리란 병명으로 진단이 내려진 17세 소녀의 꿈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밤에 집을 향해 옵니다. 모든 게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나는 엄마가 샹들리에에 걸쳐진 채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꿈을 꾸었는데 밤에 집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겁에 질린 말이 집안을 여기저기 마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침내 복도로 가는 문을 발견하고 복도 창문을 통해 4층에서 거리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 바닥에 부서진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체로 잘 아는 대상이 꿈에 출현할 때 그것은 꿈꾼 사람과 그 대상 사이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적 교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이 꿈에 대한 객관적 해석은 보류하면서 바로 주관적 해석을 합니다. 내담자의 연상과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꿈은 실제 엄마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은 개체의 죽음보다는 꿈꾼 사람 자신의 심리적 역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꿈에 나타난 정서적 분위기는 무척 어둡고 두렵습니다. 꿈에 두 개의 주된 상징, 즉 엄마와 말이 출현합니다. 엄마는 샹들리에에 걸쳐진 상태로 죽어 있고 말 역시 바닥에 부서진 채 죽어 있습니다. 엄마와 말은 꿈속에서 동격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엄마와 말은 모두 자살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속에 엄마가 죽었는데 말의 속성이 그 엄마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융에 의하면 어머니는 하나의 원형입니다. 그것은 원천, 자연, 자궁, 그리고 식물의 기능이고, 그래서 또한 무의식, 자연스러움, 충동성, 생리적인 것, 몸, 우리가 그 속에서 살거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그릇, 자궁과 같은 빈 형태입니다. 품에 안고 양분을 주는 것, 그래서 또한 의식의 토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적 존재 또는 내포된 존재는 어둠, 밤, 그리고 불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어머니상은 소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항상 발견되는 정신적 유산으로서 어머니 원형의 표상입니다. 모성 상징을 통해 꿈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 어머니, 즉 소녀의 무의식적인 삶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소녀의 개인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소녀 내면에 있는 모성 원형으로서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작용으로 출현한 인격입니다. 말이 소녀 내면에 있는 모성 원형의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신화와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비인간적인 정신, 동물적인 속성, 즉 무의식을 대변합니다. 짐을 나르는 동물로서 말은 모성 원형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은 또한 인간의 하부에 있는 자궁과 거기서 올라오는 충동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말은 주술, 즉 비합리적 작용과 관계가 있는데 특히 죽음을 예고하는 검은 말은 의식성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말과 어머니는 동격이며 그 둘은 모두 무의식의 동물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꿈은 소녀의 동물적 삶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융은 꿈을 드라마의 일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발단, 전개, 절정, 해결의 구조를 보여주는 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개의 꿈들은 여러 가지 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이미지들과 집단적 차원, 그리고 원형적인 상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꿈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꿈 분석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연상과 확중법, 그리고 적극적 상상법을 활용하여 꿈의 의미를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꿈 분석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꿈 이미지가 담지한 정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꿈의 이미지들은 감정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서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는 공포를 느꼈다면 그런 감정이 현실 속에서 언제 느껴지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위자의 강압에 대한 공포인지 혹은 성적인 억압에서 오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감정인지를 구별해냄으로써 꿈꾼 사람의 정서에 드러난 컴플렉스의 역사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꿈과 정신 분석, 꿈으로 본 융심리학과 퍼스의 기호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